자, 파트 2 우체국 금융제도에서 저희가 배우시게 될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장 보시면 5장이 예금 업무 개론이고 6장이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 7장이 예금 관련된 법에 대해 살펴보게 되는데, 분량상 보면 5장이 좀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5장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나머지 6장, 7장 파트는 분량이 좀 적긴 하거든요. 자, 일단 예금 업무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은 우체국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실제 우체국 들어가시게 되면 우체국 직원으로서 우체국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체국 여러분들 이제 직원이라고 했을 때 우체국 고객하고 예금 업무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예금 업무를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창구에 딱 앉아 있는데 고객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고객이. 그럼 찾아왔을 때 그분들이 통장 들고 와서 예를 들면 얼마 입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보통 이제 현금을 입금하는 케이스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신규 우체국 통장을 만드는 분도 있을 거고. 자, 그런 가운데서 또 우체국 우리 직원들은 그런 계약 가운데서 뭔가 보여주는 게 있죠. 약관을 또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게 5장 파트거든요. 그래서 고객에 해당되는 게 그 논점에서 상대방이라고 나와요. 상대방. 그럼 상대방 누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잖아요. 우린 직원이고. 보통 사람이 고객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사람이란 말 안 쓰죠. 법적으로는 자연이란 말 써요. 자연인. 그리고 두 번째, 자연이 아닌 경우도 있죠. 법인이 오는 경우도 있죠. 또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거.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사단, 뭐 재단, 조합 이런 개념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객이 돈을 입금을 한단 말이에요. 우체국 쪽으로 이렇게. 입금할 때 현금을 입금할 때도 있고요. 증권을 입금할 때도 있어요. 증권. 그래서 증권의 대표는 이제 어음이나 수표 등을 말해요. 이런 거 입금할 수도 있죠. 또 계좌 송금을 요청할 수도 있죠. 송금 해달라고 다른 쪽으로. 그래서 이거에 따른 내용들 쭉 배우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직원은 뭐 상품을 새로 만들 때는 고객한테 약관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자세히 배우는 게 5장 파트라고 보십니다. 자, 그래서 5장의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예금 계약 파트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법적 성질이 뭐냐를 배우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게 있습니다. 법적 성질에 대해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뭐 소비 임치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요물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낙성 계약이다. 뭐 편무 계약이다. 뭐 쌍무 계약이다. 약관 관련된 뭐 부합 계약이다. 이런 저 법적 성질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뭐 예금 상품이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예금 상품마다 어떤 법적 성질이 있는지도 또 배우게 돼요. 자, 각종 예금 계약의 법적 구조는 뭐냐? 이걸 배운다는 거죠. 그럼 그중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당자 계약이 있어요. 당자 계약, 당자 예금 이런 거. 수표 발행을 우체국에다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좌 계약 나올 때는 뭐 나오냐? 위임 계약이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금 계약이 어떨 때 성립되냐? 계약이 어떨 때 성립될까? 왜냐하면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보호가 발생하거든요. 계약 성립되기 전에는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 시점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시점. 그래서 현금 입금할 때. 그럼 보통 창고 가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직원이 현금 확인하죠. 그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현금을 여러분들이 ATM 기계에 넣는 경우도 있죠. 그럼 넣을 때 그 덮개가 닫히는 그 시점, 확인 버튼 누를 때 계약 성립된다. 이런 것도 있고, 점의 수금도 있고, 다양한 사례를 쭉 배우게 돼요. 그래, 두 번째, 증권을 뭐 할 때? 입금할 때. 계약 성립 시점은 언제냐? 요걸 또 배운다고요. 그래서 증권을 바로 넘기자마자 계약이 성립된다는 견해도 있고, 보통 이제 어음수표는 부도가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났는지 안 났는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 계약이 성립된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요 내용 하면서 또 타점권이냐 자점권이냐 이걸 또 구분해서 설명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좌송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약관이 있죠. 자, 약관 관련된 게 아까 언급한 부합계약이에요. 보통 이제 부합계약이 뭐냐면 우체국에서 약관을 다 만들어서 내용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부합계약이고, 약관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기본 약관도 있고, 예금 종류별로 약관이 다르고, 어떤 특수한 예금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에 대한 약관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배우실 게 상대방. 아까 얘기했죠?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그래서 시험 나오는 게 특히 이제 자연인 같은 경우에서는 논점이 제한 능력자 관련돼서 또 시험 문제 나온다. 제한 능력자.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 누구 있어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저희가 배울 수 있고요. 법인은 좀 중요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법인격 없는 단체인 사단은 어떤 성격이 있다, 재단은 어떤 성격이 있다, 조합은 어떤 성격이 있다, 이런 것도 또 배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여러분들이 예금을 입금 받을 때 있고 예금을 지급하기도 하죠. 자, 아까 입금 관련된 거 여기 썼죠. 현금이 입금되는 케이스, 증권이 입금되는 케이스, 이런 거. 계좌 송금도 있고, 근데 예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우체국에서 돈을 줄 때죠. 그때 이제 또 법적 성질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원래 예금을 준다는 거는 보통 우체국에서 은행에서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은 부채에 해당되거든요. 부채. 왜냐면 반드시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돌려준다는 개념은 부채를 해결하는 거죠. 변제한다라고 해요. 변제. 그래서 채무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저 법적 성질 이런 거 나오고, 어디서 지급해야 되냐, 지급 장소. 보통 창구에서 지급하잖아요. 그걸 보통 이제 추심 채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심 채무의 반대말로 또 지참 채무 이런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 시기는 언제고, 근데 지급하는 가운데서 잘못된 지급을 하게 되면 책임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책임을 면책시켜 줍니다. 그래서 면책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예금에 대한 관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케이스, 사망하는 케이스가 나와요. 사망. 그러니까 예금주가 사망했다고, 사망. 그러면 예금주 갖고 있는 이제 예금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품을 누군가 가져갈 수 있죠. 그게 바로 상속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상속을 저희가 자세히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관련돼서 뭐 법정 상속이 있고 유언 상속이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상속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순서대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면 자녀들한테 재산이 가거나 배우자한테 가잖아요. 그런 순위를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고 유언으로 상속하는 것도 있어. 근데 유언 상속하게 되면 법정 상속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유류분 신청 이런 내용도 저희가 배우게 되죠. 자, 그다음에 예금 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요. 누구한테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채무가 있는 분들이라면 채권자가 이 예금에 대해서 압류 같은 거 걸 때 질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질권 설정에 대해서 또 내용을 배우게 되죠. 자, 그리고 압류도 배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압류 걸리는 경우가 아까 얘기한 이제 채권자가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세금 안 내서 뭐 국민연금 같은 거 우리가 안 내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배운다는 겁니다. 요게 5장 파트의 내용입니다. 자, 6장입니다. 6장. 자, 6장은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라고 해놨어요. 이때 내부라는 거는 회사 내부에서 통제한다 이거죠. 이렇게 회사가 쭉 있으면 회사 바깥쪽에서 통제할 수 있거든요. 외부에서. 그걸 외부 통제. 회사 안에 통제하는 게 내부 통제. 그래서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직책이 뭐냐면 준법 감시인입니다. 자, 6장에서 처음 배우는 게 그래서 내부 통제를 배우게 돼요. 자, 내부 통제의 개념이 뭐고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배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실 거는 금융실명법. 자, 왜냐하면 준법 감시예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법들을 지켜야 된다는 게 있는데 두 번째가 바로 금융실명법. 요거는 이제 예전에 1993년도에 들어온 제도였고 그 전까지는 보통 통장을 만들 때 내 이름 말고 남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만 통장 개설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 신분, 얼굴 확인한 분들이 금융실명자예요. 그래서 실명 확인자가 누구냐? 라는 거고 보통 은행 가시고 우체국 가시면 창구에 있는 분이 확인하잖아요. 그 영업점 직원이 기본이죠. 직원이 확인한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거는 또 실명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실명 확인,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원화 거래라든지 예금 거래는 실명 확인, 생략 가능할 수 있고 보통 여러분들이 신규로 통장을 만들거나 재해체하는 경우는 실명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는 실명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실명 확인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배우는 거는 금융거래 비밀 보장입니다. 그럼 금융을 거래할 때, 여러분들 예금 거래할 때 비밀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해요? 누가? 주체가. 아까 창구에 있는 그 직원이 보호하겠죠. 그죠? 금융기관 종사자라면 다 비밀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고, 이게 정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학생, 계약직 상관없이 전부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신 이런 정보, 금융거래 정보를 남들한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기록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대신 어떨 때? 제공할 때 기록 관리할 수 있다. 그럼 어떨 때 제공할까요? 일단 제일 쉬운 거는 뭐예요? 본인일 때. 본인이 요청하면 당연히 주겠죠. 근데 그거 말고 가끔 법원에서 뭐 서류가 날라왔을 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체납하는 경우도 내용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고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5년간 관리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의자한테, 실명 그 주체한테 10일 안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게 위반되면 어떻게 돼요? 처벌이 강력해요.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부분도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 저 처벌 볼 때 뭐 징역형은 알잖아요. 뭐 감옥에 갇히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금이냐 과태료냐, 요거를 꼭 비교해서 확인하셔야 된다. 어디가 더 센 거예요? 벌금이 더 센 거죠. 그래서 벌금은 형벌에 해당되고 과태료는 행정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벌금이 구형됐다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내 이름에 빨간 줄 그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냐 과태료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 어떤 내용이 과하다면 벌금이 구형될 거고, 약간 내용이 덜하다면 과태료가 구형되겠죠. 이런 부분도 꼭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6장의 네 번째예요. 자금 세탁 방지. 그럼 보통 불법 자금을 뭐 빼돌릴 수도 있고 불법 자금을 세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기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FIU라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의심거래. 그래서 직원이 만약 요 당사자라든지 이 거래에서 의심이 되면 보고를 하는 제도가 있고요. 의심거래 보고 제도. 그럼 의심이라는 건 뭐예요? 주관적이에요. 이거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그럼 고액 현금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거래일 동안에 1천만 원 기준으로 1천만 원 넘어가면 고액으로 현금 거래가 자동 보고가 돼요. 그래서 전산상으로 자동으로 보고되는 게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거죠. 그래, 자금 세탁할 때 상대방이 누군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분이 범죄자인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 있겠죠. 그게 고객 확인 제도예요. 근데 여기에 좀 더 중대 상황이라면 이 돈의 원천은 어디냐, 돈이 어디서 났고 이거를 왜 빼거나 입금하려고 하냐, 목적까지도 확인하는 게 뭐냐면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6장 파트를 저희가 배우게 돼요. 자, 7장은 뭘까요? 예금 관련, 하나 더 있네요. 금융소비자 보호. 하나 빼고 할 뻔했네요. 5번 나오는 게 금융소비자 보호. 그러니까 금융 이용자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보호가 아니죠.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 그러면 금융상품 구입하는 분들을 보호할 필요는 거고, 이 관련법이 금융소비자 보호법입니다. 보호법. 그리고 금융소비자한테 금융商판매할 때 6개 원칙을 지켜라, 이것도 있죠. 그래서 6대 판매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우체국이죠. 그래서 마지막 배우는 게 우체국 금융에서도 어떤 식으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배우게 돼요. 근데 앞의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반적인 1, 2번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게 3번의 우체국 금융 소비자 보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7장 예금 관련 법. 이거 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예금자 보호 제도예요. 자,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뭐냐면 예금자가 우체국이나 어떤 은행들한테 돈을 예금했는데 은행이 파산이 됐을 때 그분이 입금한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예금자 보호 제도인데, 이거 언제 등장했을까요? IF 때 등장하게 돼요. 그때 많은 은행들이 파산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들어왔고, 요 관련된 기관이 공기업 중에 하나인 예금자 예금보험공사거든요. 얘네가 하는 거죠. 자, 대신 우체국은 해당이 안 돼요. 즉,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건데, 우체국은 국가가 경영하고 가기부 장관이 관장하기 때문에 우체국에 예금한 돈은 국가가 전액 보장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와 일단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주체가 얘고, 근데 보호 대상 금융회사가 있겠죠. 그걸 부보 금융회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호 대상 금융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말하는 은행은 다 보호가 되는 거고요. 농협, 수협, 뭐 이런 데 되는 거죠. 근데 가끔 뒤에 보면은 조심할 게 지역 단위 조합 있어요. 지역 단위. 거기는 또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축협이죠. 뭐 등등등. 그래서 보호가 되는 금융회사가 있고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호되는 게 뭐 다 알고 있는데요. 일반 은행들, 증권사도 보호가 되죠. 근데 세 번째로 또 시험 나오는 게 보호대상 상품. 모든 상품이 다 보호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CMA라는 상품인데, 보통 이제 CMA에서 관련돼서 종금사나 증권사가 발행하거든요. 증권사가 발행한 CMA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죠. 펀드 같은 거 안 되죠. 근데 MMD 상품, 요것도 예금자 보호되죠. 그래서 보호가 되고 있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대신 여기 설명할 때 예금 상품 말고도 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이 주체인 보험은 보호가 또 안 돼요. 개인이 가입한 보험은 또 되고, 이런 거. 뭐 주계약은 보호가 안 되고 특약은 보호되고 이런 경우도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호 한도.
자, 1인당 어떻게 돼요? 원금, 이자 합쳐서예요.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준다. 대신 금융기관 하나당 보호되는 거지 지점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하나은행 A지점, B지점 있으면 다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게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말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자,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해서 합쳐서 과세한대요. 그럼 우리 소득 있죠? 가장 기본이 직장 다니는 근로소득 아니에요? 여기에 더한다는 거예요. 뭐를? 금융소득을. 자, 대신 기준은 2천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었을 때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 전부 더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초과분을 더하는 거예요. 초과분을 더해서 종합과세한다. 이거거든요. 대신 이거 배울 때 비과세 항목, 비과세도 보셔야 되고 비과세 금융소득 이렇게 나오면 과세를 아예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또 세율이 달라요. 분리과세는 별도로,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지 않는다는 거죠. 2번과 3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것도 외워두셔야 되고, 근데 네 번째는 실제 세액 계산한 방법, 계산법,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려면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그 세율, 표, 요거를 또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과거의 기출문제는 그 표를 안 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그 금액별로,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높은 건 10억이에요, 10억. 그래서 10억 초과분에 대해서 45%의 세율을 부과한다게 되어 있는데, 보통 시험 문제에 거기는 안 나오고 거의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만 주로 출제가 되죠.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된다. 자, 마지막이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 교환 협정. 자, 금융 정보를 교환한대, 교환. 그럼 누구랑 교환하냐? 대표적인 미국이랑 교환한다. 자, 미국하고 한국이랑 교환하는데, 우리나라 어디한테 일단 정보를 제공하냐면 국세청에 제공하는 거예요. 누가? 금융기관이. 그러면 왜 제공할까요? 우리나라에 미국인이 있는데 그분이 원래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쪽에. 근데 탈세를 할까 봐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계좌를 쭉 만들겠죠. 그 계좌를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게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 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보고 대상이 있고 보고 대상이 아닌 게 있겠죠. 그래서 보고 대상 금융계좌가 있고요. 제외 계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파트 2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전체 틀을 보고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5장 파트부터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